뉴스 속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프로풋볼의 결승전 슈퍼볼이 이번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킥오프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풋볼 경기장에 찾게 되는 59번째 슈퍼볼 채널 11 팍스 TV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또 미식 축구라도 부르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리그를 운영하는 이 풋볼은 이 미국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는데 앞으로만 돌진하는 땅 따먹기 스타일의 박진감이 미국의 개척 정신과 투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슈퍼 선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슈퍼볼에 열광을 할까요? 네, 풋볼이란 종목이 폭발적 인기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서부 개척 시대 카우보이 DNA가 새겨져 있는 개척 정신 뉴 프론티어의 상징인데요. 영국의 럭비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럭비에는 없었던 전진 패스를 개발했고 또 공을 갖고 뛰는 러싱도 앞으로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따먹기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그 화려한 그리고 거친 육탄전이 아주 볼거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종교와 같은 존재가 풋볼인데요. 2m에 육박하는 거구들이 화려한 색깔의 저지를 착용하고 초록색 잔디에서 박진감 넘치는 몸싸움을 벌이면서 여성, 노인 팬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실외 경기로 1야드 전진하기 위해서 11명이 협업을 하면 스포츠맨십 단체 정신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이민사회를 제대로 즐기고 미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풋볼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 자체는 몰라도 분위기만 즐겨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풋볼에 빠지게 되면 다른 스포츠 경기가 시시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현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관전할 것을 선언하면서 수억 면 지구촌 팬들 앞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속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럭비하고 풋볼하고 같은 게 아닌가라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럭비 규칙을 좀 더 그 박진감 있게 바꾼 것이 미국의 풋볼입니다. 네. 사실 그 럭비에서 파생된 종목인데 럭비와 비슷하죠. 공 크기라든가. 공이 비슷하죠. 우선. 예, 럭비 공이 조금 더 크고요. 아, 또 럭비는 크기도 다르고. 뒤로 패스하는 일이 허용이 되는데 풋볼은 앞으로만 패스를 하는 규칙이 차이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풋볼이 다른 종목과 차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특징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 배구, 아이스하키처럼 다른 종목에는 여성 스포츠맨들이 여성들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풋볼만큼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입니다. 물론 신체 접촉이 없는 여자부의 플래그 풋볼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헬멧을 쓰고 태클을 거는 진짜 풋볼과는 차이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마초맨 스타일의 남성 문화를 강조하는 종목이 풋볼인데 수비수들도 거친 태클과 블로킹으로 공격수들을 제압을 합니다. 체중이 350파운드를 넘나드는 거구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어서 부딪히면 트럭과 맞부닥치는 충격과 비슷하다고 하고 또 이 때문에 뇌진탕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뇌진탕이 복싱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 풋볼 선수들이 대부분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직업을 NFL에 입단을 해도 대부분 2년, 3년 만에 20대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치어리더 춤과 같은 볼거리가 있고요. 또 마칭 밴드의 식전 공연, 하프타임 공연, 식후 공연 이런 연주도 아주 볼거리로 유명합니다. 네. 우리 한인들 만나서 슈퍼볼 이번 일요일에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네 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늘어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0분 중에 두세 분은 일요일 날 보실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풋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이 LA는 풋볼 팀도 많고 대학 US, UCLA 경기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그 동창 관계도 끈끈하고요. 뭐 저 2세, 3세들이야 저 풋볼 좋아하죠. 근데 이제 1세 분들은 아유 뭐 그거 뭐
뭘 알아야 보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슈퍼볼은 뭡니까? 뭐예요? 요새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슈퍼볼이라는 것은 미국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인 프로풋볼 32개 구단의 1위 양대 리그 1위 팀끼리 맞붙는 단판 왕중왕전 결승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올해 슈퍼볼은 59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채널 11 팍스 TV에서 생중계하고요. 이번 슈퍼볼의 볼거리는 NFL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3년 연속 우승이 나올 것이냐는 여부인데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도전을 하고 이에 맞서서 전통의 강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에 맞서서 2년 만에 재대결해서 설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것은 단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미국 안에서만 50% 가까운 시청률 그리고 1억 5천만 명 가까운 엄청난 시청자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보다 이 레귤러 시즌 NFL 일반 경기의 시청률이 훨씬 더 높을 정도로 풋볼 인기가 미국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슈퍼볼 관련 예상 베팅 총액은 불법 자금을 포함해서 30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날 하루 슈퍼 선데이는 몇 억 개의 치킨 윙이 사라지고 맥주와 피자 판매도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당일날 이런 물건들을 주문하면 배달이 되질 않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 음식물 같은 경우 피자라든가 치킨윙 미리 주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슈퍼볼 대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65년 전까지는 내셔널 풋볼 리그라는 NFL 프로풋볼 리그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NFL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풋볼 리그 AFL이라는 리그가 또 탄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1960년 이후에는 양대 리그에서 나란히 챔피언 팀이 두 팀씩 나오면서 풋볼 팬들은 진정한 단일 챔피언을 뽑자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양대 리그의 합의를 거쳐서 1967년 1월 달에 한인타운 남쪽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이죠.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AFL 챔피언과 NFL 챔피언 양대리그 1위 팀끼리 격돌하는 왕중왕전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NFL 대표인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번에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를 꺾고 초대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결승전 명칭은 지금처럼 슈퍼볼이 아니라 NFL AFL 챔피언십이라는 아주 밋밋한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패커스의 이탈리아계의 명장인 빈스 롬바르디 감독의 이름을 따서 100% 은으로 제작된 슈퍼볼 트로피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이제는 톰 브레이디 트로피로 바꾸자고 이제 그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데 아마 그렇게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풋볼 결승전을 왜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승전은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NFL AFL 챔피언십 이런 재미없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요. 이 기획위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구단주인 라마 헌트가 자기 집에서 딸이 고무로 된 얌체공 이름이 슈퍼볼이었습니다. BALL 슈퍼볼을 갖고 노는 것을 본 뒤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리고 LA에서 매년 1월 1일 벌어지고 있는 대학 풋볼 챔피언십인 로즈볼 명칭을 따서 슈퍼볼이라는 얌체공 이름에서 슈퍼볼 BOWA 슈퍼볼을 슈퍼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을 결승전 이름으로 세 번째 결승전부터 채택하기로 구단주 회의에서 제안해서 채택이 돼서 세 번째 대회부터는 지금의 슈퍼볼로 결승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래퍼인 켄드릭 라마였는데 이 라마는 3년 전에도 닥터 드레와 함께 하프타임 쇼 무대를 꾸렸는데 이번에는 데뷔 후에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펼쳐지게 됐습니다.
역대 2쿼터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 이 중에서 가장 멋진 쇼는 지난 1993년도 패사디나 로즈볼에서 벌어졌던 슈퍼볼 하프타임 때의 마이클 잭슨 이벤트가 제일 멋있었던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여기에 출연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프타임 쇼에는 롤링스톤스, 마돈나, 저스틴 팀벌레이크, 폴 맥카트니, 보노, 비욘세, 리에나, 뉴 키즈 온 더 블록, 산타나와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돈을 받지 않고 참여하면서 최고 스타로 공인받은 그런 유서 깊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슈퍼볼 개최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해당 연도에서 개최하기 5년 전에 32개 팀의 구단주가 모여서 투표로 개최지를 뽑습니다. 구단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프로팀을 둔 연고지 32개 도시에만 그 슈퍼볼 개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팀이 없는 도시에서는 영원히 이 결승전을 치르지 못하게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최 조건은 최첨단 경기장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VIP 박스, 호텔, 리무진 시설을 경기장, 도시 주변에 두루 갖춰야 됩니다. 2005년도 슈퍼볼은 소도시였던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잭슨빌이 호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바다 위에 있는 요트를 총동원해서 부족한 호텔 시설을 만회하는 아이디어로 슈퍼볼을 개최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0번째 슈퍼볼은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인 실리콘밸리 인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2년 뒤 슈퍼볼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 경기장인 잉글우드의 공항 옆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또 3년 뒤 결승전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머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가가 그린베이 패커스가 올라가면서 그쪽이 너무나 춥거든요. 네, 위스콘신 주가 미국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겨울이죠. 눈도 오고 뭐 너무나 추우니까 이제 슈퍼볼만큼은 따뜻한 데서 하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뭡니까 구장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추운 곳에서도 이제 슈퍼볼을 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따뜻한 곳에서 하자, 그래야 제 실력이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슈퍼볼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수만 명의 관광객들도 따뜻한 그렇죠, 겨울철을 그렇죠. 피해서 네. 따뜻한 곳에서 돈을 쓰고 즐기려고 그래서 하는데, 추운 곳에 한겨울에 본거지를 두고 연거지를 두고 있는 팀들은 만일에 슈퍼볼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따뜻한 곳으로 가니까 서로 간에 좀 좋지 않겠느냐. 이제 관광 수입도 늘고 이런 의도에서 그게 이제 슈퍼볼은 이제 또 따뜻한 곳에서 열리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올해 슈퍼볼 입장권이 뭐 역대 세 번째로 비싼 그 평균 $8,000다 이렇게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 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물론 뭐 가장 많이 보는 경기니까 비쌀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 콜로세움에서 열렸던 첫 번째 대회 슈퍼볼 티켓은 $6였습니다. 그때도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런 불평이 많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평균 가격 $8,000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저스가 우승한 월드 시리즈 그 평균 홈 경기 티켓이 $1,000 남짓이었는데요. 그리고 1월 1일 열리는 대학 풋볼 챔피언십 로즈볼도 비싸도 $500 수준입니다. 그런데 슈퍼볼 입장권만큼은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잘 통하는 뇌물로 유명합니다. 대기업에서 바이어 고객들을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VIP용으로 많이 뿌리는데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슈퍼볼, 평생 내가 죽기 전에 슈퍼볼 경기에 직접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쁜 마누라와 슈퍼볼 티켓을 맞바꾸자 이런 신문 광고를 게재한 철없는 남편이 이혼을 당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입장권도 입장권인데 또 그 텔레비전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나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쌀걸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경제 홍보 효과가 높은 그런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볼은 10만 관중석 가운데 3만 석이 텅 비었고, 그 당시 텔레비전 광고비가 $37,500였는데 올해 슈퍼볼 텔레비전 30초 광고비는 $800만. 그동안
$800만 달러를 30초를 나눠보면 1초에 광고비가 $27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그나마 자리가 없어서 끼어들기도 어렵고 예. 그 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광고 효과는 몇 천만 불 이상 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생방송을 시청하고요. 또 이 슈퍼볼 광고는 모든 광고가 세상에 처음 데뷔하는 시나리오 컨셉트로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경기 자체보다 슈퍼볼 광고 내용이 더 재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슈퍼볼 광고는 과거부터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가수 싸이가 출연한 피스타치오 홍보 광고까지 큰 화제를 부른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슈퍼볼을 왜 안 보십니까? 그러면 규칙을 잘 몰라서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규칙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한 경기인데요.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갖고 들고 뛰는 돌진 러싱이 있고요. 또 쿼터백이 던지는 패싱 공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골대로 차는 필드골이 득점의 대부분인데요. 경기장도 축구장과 비슷하고 다소 작은 100야드 구격으로 4차례 공격권을 부여해서 10야드를 가면 다시 4차례 공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엔드존에 가면 터치다운이 되는데 경기도 역시 15분씩 4쿼터니까 60분인데 실제 소요 경기는 3시간 걸리고요. 작전 타임도 팀당 전후반 3번씩 부여하고 쿼터별로 2분 남기고는 상업 광고용 타임아웃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수비진 역시 상대방이 4번 공격을 할 때 10야드 이상 전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볼을 받아서 공격권을 다시 확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징은 미식축구 풋볼이라는 것은 다른 종목과 달리 공격뿐 아니라 수비진도 상대방의 패스를 인터셉트해서 엔드존에 돌진해서 터치다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격도 재미있고 수비도 득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공격 전술이 5,000개 이상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전이 다양한데요. 이 때문에 헤드코치로 불리우고는 감독 그리고 공격 수비 담당 코치인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 많은 작전을 다 암호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방에서 작전용 책을 끼고 읽으면서 외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규칙을 조금 아는 이 자제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저거는 저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빨라지죠. 네. 저도 저희 부모님과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네. 항상 네. 신혼 때 그렇게 해서 모시고 다녔는데 맞아요. 말씀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10만 관중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 규칙을 알고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자, 한국의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78살로 별세를 하셨는데 좀 요즘 같은 세상에 78이다 그러면 좀 일찍 가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송대관 씨가 한국의 이 트로트계의 대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송대관 씨 하면 저도 다른 노래는 몰라도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이렇게 모임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는 그 그렇죠.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그 노래 많이 따라 부르고 가사 뜻은 몰랐어도 네. 엄청나게 부르고 무용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남진이나 나훈아 씨 그늘에 가려서 사실 오래 무명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송대관 씨가 1976년에 가요대상 3관왕을 차지하는 계기가 바로 이 해뜰날 노래였다라고 그러죠. 그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한국 사회에 크게 이제 3번을 부상을 합니다. 첫째가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던 1960년대 초에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가 그야말로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켜서 부활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1970년대 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우리 7080 하면 청년 문화 통기타 세대 기억나시죠? 네, 트윈폴리오. 그런 때에 그렇죠. 그런 때 좀 사그라들었다가 1980년대 중반에
한국 전통가요라는 새로운 왕관을 쓰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트로트 다시 한번 부활을 했었고요. 네. 그때 그 신트로트계 르네상스를 이끈 데가 이제 주현미, 한때는 락밴드 락커였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던 현철 씨, 그리고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트로트 3세대가 바로 뭐 송가인이라든지 김소유, 뭐 영탁, 뭐 진혜성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트로트의 전성시대 젊은 세대를 이끌고 있지만 이 1세대와 3세대를 이으면서 굳건한 선배 역할을 했던 트로트계 대부가 바로 역시 우리 송대관 씨 아니었나. 근데 그분이 이번에 별세를 해서 트로트계에서는 이제 큰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트로트라는 장르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번 이것도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트로트 하면은 항상 일본의 대중가요다, 일본의 뭐 전통이다, 이런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가 한국 전통가요 장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로트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트로트계에서는 이게 한국 전통 가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음악사적으로는 트로트와 그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뿌리 깊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카와 트로트를 대별해서 일본의 전통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사실 이제 있죠. 주로 서양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라는 7개의 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밖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보통 5음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트로트가 우리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궁상각치유 5음계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궁상각치유도 우리 고유 음계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중국에서 중국의 고유 음일 거고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는 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6개 유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율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처음 생소하게 듣겠지만, 그래서 우리 궁상각치유도 우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16개의 율명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따라서 트로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됐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 두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당연히 모두가 인정하듯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제 식민지하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한국의 근대가요가 탄생을 하게 됐었죠. 예. 가장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가요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트로트의 음계가 라, 시, 도미파, 이게 일본의 고유 음계인 뭐 미야고부시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트로트는 일본에서 뿌리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엔카의 음계도 일본의 전통의 음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시대에 예. 일본인들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사실 일본의 고유 음계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트로트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일본 식민지하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발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그게 일본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또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찾아간 증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트로트는 실제로 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분의 2박자 또는 4분의 4박자. 뭐 미국에서는 그 트로트라는 것이 팍스트롯이라는 어떤 춤곡에서 유래를 했고, 일명 뽕짝이라고 부르는 트로트는 또 4분의 2박자 쿵짝쿵짝으로 나눠지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통이냐? 그렇지는 않다. 일본의 음계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변형된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엔카의 정서와 트로트의 정서가 좀 많이 비슷하죠. 엔카도 비슷하다. 정말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표현하면 정말 그야말로 매일매일 울거든요. 그야말로 금방 죽어야지 되는 영화. 네네. 오늘 당장에 사랑 때문에 죽고, 그야말로 뭐 연민 때문에 죽고 막 거의 다 죽는 내용인데, 정말 감정의 과잉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거, 되게 조그만한 것, 감정을 드러내자는 일본의 문화하고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이 많고 정말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죽고 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닦는 한국의 정서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게 사실은 트로트이거든요. 엔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본 엔카의 탄생과 전성기였던 1929년부터 1960년대까지 엔카 음악계의 슈퍼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 가수들이 그 70%가 조선계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엔카계를 사실상 조선인이 지배했었다라는 거는 일본 엔카의 최고 스타인 고기 마사오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정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트로트는 일본이 만들었고 그곳에서 전해져 왔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한국의 서민 정서를 자리 잡고 완성도 측면에서도 오히려 뛰어난 장르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전통 가요냐, 전통 가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국이 전통 가요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왜 송달관 씨가 1998년도에 발매한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노래를 보면은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말 노래가 아닌가.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뭐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쿵짝 뭐 네 박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송대관 씨의 오늘 이제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트로트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송대관 씨의 네 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잠깐만 들어볼까요?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이죠.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게 이제 가장 보편화된 그것은 4분의 4박자. 그건 그렇죠, 4분의 말이야. 4박자고요. 그냥 근데 쿵짝쿵짝은 4분의 2박자 꽁짝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요새 그 왜 또 TV조선에서 보면은 그 이 트롯 뭐 미스터 트롯 3인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나오는 네네. 사람들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트롯의 그러니까 이제 정식 트롯 음악은 꺾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왜 꺾기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그 발라드 가수들이 뭐 또 트로트 가수로 또 변신을 해서 또 변신하고. 나와서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 잘들 부르던데 네. 왜 저 사람들이 왜 뭐가 무슨 뭐 어떻게 부르길래 저게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이렇게 뭐 들어보면은 다 꺾기예요, 꺾기. 네, 맞습니다. 꺾기. 그래서 이 뭐 쿵짜자 쿵짜가 아니라 꺾기가 지금 트로트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변형들이 좀 있는데 한국의 그 음악 장르가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발라드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이 이제 좀 가미가 된다라면 그 고유 음색이라든지 창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계라든지 박자 차원 말고요. 네. 음색이나 창법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고유의 어떤 레이블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 트로트에서는 꺾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꺾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유 정서가 정말 맞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창들 노래를 보면은 네. 고음에서 뚝 떨어지는 저음이라든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이 많고 그게 사실은 꺾기의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트로트에서 말하는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로트의 어떤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 애완을 닮은 정서, 그리고 정말 감정이 과잉되는 정서, 그리고 또 그 창법에 있어서도 위와 높낮이를 단 한 번에 올라가고 꺾어 내릴 수 있는 그런 꺾기의 창법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의 그런 어떤 정서와 진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트로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1900년대 그 초반에 그 슈퍼스타급 엔카 음악계의 작곡가 가수들이 70% 이상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뭐 창극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도 있었거든요. 우리 창하면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목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그걸 또 그 접목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사실 이명웅이라는 가수는 이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왜 그 트로트 가수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냥 뭐, 팝 가수 같죠. 뭐 그냥 노래 뭐 그냥 가수죠. 이것저것 다 부르는 가수지. 트롯 요즘은- 가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장르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더라고요. 아. 그 트롯 가수들 가운데 많은 또 가수들이 국악계에서 또 나온 그런 가수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 그 일본에서 오는 가수들이 요즘 많은 또 인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즈마 아키라는 10대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 꺾기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는데 아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또 아버님이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한국인의 피가 있으니까 저렇게 꺾기가 절묘하게 잘 되는구나, 섬세하게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 엔가가 꺾기가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한국 트로트 노래보다. 어쨌든 뭐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인 건 사실이고 또 듣기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가수들 다들 네, 잘 네.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명웅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명웅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십니다. 아, 그것도 이 압니다. 얘기 잘못했다가 또 팬들이 또 저희 방송국으로 쳐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사랑합니다, 이명웅 네. 씨. 넷플릭스에서 네. 이명웅 씨 콘서트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스포츠 해설위원이신 문상열 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내일 모레 슈퍼볼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박사들은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약간 우세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월등히 우세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우세한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번에는 우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3년에 졌던 거를 서력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면 도박사들이 맞긴 맞아요. 이게 도박사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그 2023년도의 스코어가 38대 35예요. 필드골 하나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경기 종료와 함께 필드골로 이긴 건데 그러면은 득점이 그 73점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도박사들이 본 배팅 라인이 48.5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이 합해서 48.5는 스코어가 이렇게 다득점은 아니고 좀 낮은 스코어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디펜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캔자스시티 칩스는 이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경기를 이길 줄 아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클러치 플레이어죠. 네, 클러치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그 임기응변 플레이가 대단한 선수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슈퍼볼을 이렇게 뭐 슈퍼볼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미 3경기 했고 캔자스시티 칩스는 이제 AFC에서 일본 시드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첫 경기 안 하고 그래서 이번까지 이기면 이제 3경기만에 이제 슈퍼볼을 우승하는 거지만 그 슈퍼볼은 그 플레이오프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나 NBA나 NHL은 7.4선승제 승부잖아요. 근데 슈퍼볼은 딱 한 번 승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부상 염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술 전략이 모든 게 총 집합이 돼서 단 한 번 경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2주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FL의 감독들이 되게 나이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캔자스시티 칩스 감독은 나이가 많죠. 66세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40대, 30대 후반, 40대 감독들이 많은 이유가 NFL은 시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못 가요, 감독이에요. 코칭 스태프가. 거기서 자야 됩니다. 하루 쉬는 날이 있거든. 경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은 이제 쉽니다. 비디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된 작업이에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무려 25명이나 되니까 컨디셔닝 코치 빼놓고도 이 코치가 이렇게 많아요.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코칭 그러니까 스텝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예. 있나요? 어떤 분야로? 그러니까 쿼터백 코치, 러닝백 코치, 뭐 디펜스 코치 중에서도 라인베커, 엔드 이런 포지션들 코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게 전체 코치가 한 2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 한 명 한 어마어마하게 명의 많은 코치가 거죠. 다 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면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팀 스포츠를 봤을 때요. 모든 스포츠는 다 그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이 골도 넣지만 수비도 하잖아요. 네. 근데 풋볼은 공격과 수비수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아. 그렇죠?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한국에서는 이제 뭐 풋볼을 잘 모르니까 땅 따먹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 풋볼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현대판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부딪히고 이러는 강도가 보통 러닝백이 달려가서 태클을 당하면은 그 보통 승용차가 한 25마일 정도에 부딪히는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부시 행정부 때 그 국가안보 보좌관도하고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원 교수인 그 곤돌리사 라이스 이전은 그 풋볼을 좋아해갖고 NFL 커미셔너까지도 후보 물망에 올라섰는데 네. 이 곤돌리사 라이스가 풋볼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브루탈 체스 게임이라고 했어요. 불타는? 잔인한 체스 게임. 아, 네. 브루탈 잔인한- 체스 게임. 네. 네, 잔인한 체스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체스 게임 그런 거예요. 두뇌를 쓰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두뇌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두뇌 게임인데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풋볼이 예. 매력을 미국 사람들이 풋볼에 미치고 그다음에 풋볼을 이렇게 슈퍼볼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배팅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년대 80년대에 그러한 그 이 정말 치열했던 공방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부상 때문에 이거 맞고 저거 그렇죠. 맞고 이 쿼터백도 사실은 예전에는 쿼터백도 정말 태클을 당하면서 그냥 뭐 정신없이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저 쿼터백 조금만 건드려도 파울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재미가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스페셜 팀들 그러니까 킥오프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부상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쿼터백이 지금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NFL 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3연패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팀도 3연패를 한 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도 2연패를 하고 그 다음에도 슈퍼볼에 올라간 팀이 없어요. 맞아요. 다 탈락을 했어요. 네. 캔자스시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음모론이 나온 게 뭐냐면 캔자스시티 칩스가 그런 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들이 휘스를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칩스가 페널티가 적다. 그리고 보호를 많이 해준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양쪽의 쿼터백을 보면 패트릭 마홈스하고 제일런 허츠를 보게 되면 이 두 쿼터백은 다 두얼 트리스예요. 그러니까 모빌 쿼터백이죠. 패싱도 하고 러싱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현팀도 보셨지만 뭐 스티브 영이라든지 뭐 존 올웨이 그리고 탐 브래디, 페이튼 매니 이런 쿼터백들은 대부분이 포켓천 쿼터백이었어요. 포켓천.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쿼터백을 보호해주고 잘 브래디가 딱 보호해줬죠. 그런 쿼터백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런 쿼터백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빨라야 돼요. 네네.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상대 수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막아주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홈스 그리고 제일런 허츠가 올해 러싱 터치다운이 14개예요. 맞아요. 패싱과 러싱을 겸비한 선수들. 그래서 제가 그 마홈스나 저 제일런 헐스나 두 쿼터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무슨 꼭 저 다람쥐처럼 일로 뛰고 저로 뛰고 말이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경기의 그 어떤 긴박감을 좀 뭐랄까 좀 없애주는 좀 안 좋은 그런 저 스타일이에요. 네. 뭐 물론 잘하긴 합니다만은.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요. 클래식 스타일. 예, 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글스가 예. 이글스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글스가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틀려요. 그런데 이 지난번에 보면은 예. 38대 35로 칩스가 필드골로 마지막에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경기 소요 시간을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가 34분 정도 썼어요.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는 25분이니까 이글스는 그때도 러싱 게임을 했거든요. 러싱 게임이 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글스는 샤켄 바클리라는 이 현역 최고의 러닝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칩스는 물론 자기가 공격권 가지면은 그 트래비스 켈시랑 쿼터백 패트릭 마운스, 트래비스 켈시는 그 타이트 엔드잖아요. 그 저기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애인. 그런데 이글스는 잡으면은 제일런 호스가 패싱도 하지만 바클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러닝백입니다. 그러니까 칩스는 이 지금 이글스의 공격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도 CNN에서는 이 슈퍼볼 기사 이 보도를 하면서 그 팬들의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캔사스시티 치프스가 이기는 쪽이 55%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속마음은 다 그래도 이글스가 이겨줬으면 하는 게 속마음이었다라는 아까 그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많은 팬들이 또 칩스를 싫어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잉글랜드가 팜브레드가 이겼을 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언론이나 이런 데는 기록을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렇게 3연승하면 좋으니까. 네. 이게 이번 슈퍼볼은 그러니까 뭐 다들 생각은 캔사스시티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제대로 이기면은 필라델피아가 좀 이겨줬으면 이제 이걸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듯합니다. 그러니까 마홈스라는 쿼터백이요. 지금 20대잖아요 아직도요. 그리고 캔사스시티 칩스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1969년도에 슈퍼볼을 이기고 그다음에 50년 만에 우승했잖아요. 2019년도에. 그게 앤디 리드 감독하고 이 지금 패트릭 마홈스가 캔사스시티에 오면서부터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슈퍼볼을 3번 우승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탐 브레디하고 빌 벨리책이라는 감독과 선수의 탁월한 그 듀오가 있으면서 뉴잉글랜드 6번 우승했잖아요. 뉴잉글랜드는 브레디하고 벨리책이 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팀이었어요. 지금은 명문 구단이 됐지만 캔사스시티 칩스 역시 앤디 리드하고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 감독과 선수의 궁합이 너무너무 지금 잘 맞으면서 단숨에 명문 구단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채널 11 팍스 TV에서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일요일만큼은 꼭 TV 앞에 앉으셔서 한번 슈퍼볼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